여기 일본 맞잖아. 애들이 도대체 왜 이런 거야? 과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했던 것처럼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 한국어를 섞어 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무 자주 쓰는 말들은 사전에 등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릴 정도인데요. 극우염안에 가까웠던 한 여고생과 그 가족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사올이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주재원으로 발령받으셔서 어릴 때부터 캐나다에서 자랐지만 제 가슴속에는 늘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해요. 일본의 섬세한 음식 문화와 정갈한 다도, 예절 그리고 세계를 사로잡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문화까지 우리 일본의 모든 것이 자랑스럽죠. 어릴 때부터 저는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고 자랐어요. 특히 우리의 음식 문화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스시나 라멘 같은 요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저희 집은 캐나다에 살면서도 일본의 전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매번 우리는 일본의 외교관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바른 행동을 강조하셨어요. 물론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는 아시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아 힘들었던 적도 있었죠. 한 번은 학교 급식실에서 제가 가져온 도시락을 보고 친구들이 냄새난다며 놀리기도 했어요. 도시락에서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는 친구들을 보며 너무 서러웠어요. 그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다시는 락교를 넣지 말라고 울면서 얘기했던 적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캐나다 학교에서 일본 문화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스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그때 어떤 친구가 김밥도 일본 음식이냐고 물었고 저는 일본 스시를 따라 만든 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외국인들은 김밥을 보고 일본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일본 문화가 먼저였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열기도 했어요. 특히 나루토나 원피스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면서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문화의 매력을 알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마치 작은 문화대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학교 문화 행사가 있던 날은 일본의 전통 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등교하기도 했어요. 화려한 꽃무늬의 유카타를 입고 등장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일본 전통 옷이냐며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깨가 으쓱했죠. 만약 한국의 한복이나 중국의 치파오로는 절대 이런 반응을 못 이끌어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한국 한복은 그저 펑퍼짐하기나 하고 치파오는 너무 외설적인 느낌이죠. 유카타만큼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옷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덕분에 지금은 제 주변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일본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진 친구들을 보면 뿌듯하죠. 특히 포켓몬이나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을 함께 즐기면서 더 가까워진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일본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한날은 학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다가가 봤더니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저에게 이 그룹 이름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저는 몰랐죠. 그러자 친구들은 BTS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일본에는 아라시나 퍼퓸 같은 멋진 아이돌들이 많은데 왜 하필 한국 가수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BTS는 아시아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했죠. 아시아인들은 키도 작고 비율도 안 좋은데 한국 아이돌들은 서양인보다 신체 조건이 더 뛰어나다며 극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다 포토샵으로 느린 걸 거고 영상에선 원래 길게 보이는 거라며 우리 일본 아이돌들도 충분히 비율이 좋다고 얘기했지만 친구들은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일본이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 있고 한국은 일본 문화를 보고 뒤따라온 건데 친구들이 원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모조품인 한국 작품에 관심을 가지니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는 다 일본 것을 베낀 거라고
원조는 일본이라고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뉴스에서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성공 소식을 전하고 인터넷 어디를 봐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건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다는 공지가 나왔을 때였어요. 제가 학교에 적극 주장해 일본어 방과 후 수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선생님도 분명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일본어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어일까요? 제 속도 모르고 친구들은 너도 나도 한국어 수업을 듣겠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빠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빠의 반응은 예상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빠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한국 문화는 잠깐의 유행일 뿐이며 사람들이 그냥 신기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빠는 천박한 한국의 딴따라 문화에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우리 일본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식민지였던 한국 같은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한국 문화의 기반은 전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알려준 거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이 배은망덕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빠는 한국은 문화도 없는 나라라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준 것들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음식이며 옷이며 전부 일본 문화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거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은 건 결국 우리 일본 문화가 우수하다는 증거이니 좋아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아빠의 파견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릴 때 잠깐 와본 적은 있지만 사실상 처음 오는 거나 다름없어서 정말 기대됐습니다. 일본에 돌아오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우리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등교 첫날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자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에서 왔다는 말에 친구들은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냈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냐거나 메이플 시럽은 정말 맛있는지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분 좋게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제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주변 친구들이 모두 그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마치 외계어로 대화하는 것 같았죠.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한국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친구들에게 왜 한국어를 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이게 요즘 유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대화할 때 한국어를 섞어 쓰는 게 멋있고 재미있다고 했죠. 저는 그게 뭐가 멋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필 한국어일까요? 우리는 일본인인데 말이에요. 친구들이 이상해 보였고 다음 쉬는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반의 모든 아이들이 대화 중에 불쑥불쑥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마치 제가 외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어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대화 주제도 거의 다 한국 아이돌이나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한 친구가 일본 아이돌은 키가 너무 작은데 한국 아이돌들은 어떻게 그렇게 길쭉길쭉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너무 다르다며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심지어 한국 예능 프로그램 얘기까지 나왔어요. 친구들은 한국 예능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요즘 대세인지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이야기만 듣다 왔어요. 정작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제가 일본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정작 일본에 와서는 오히려 제가 소외된 느낌이었어요. 왜 친구들은
우리나라 문화보다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이 많은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빠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오리야, 걱정하지 마. 이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곧 사람들은 우리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아빠의 말씀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본 친구들의 모습은 단순한 유행 이상으로 보였거든요. 친구들은 정말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알고 있던 일본,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의 모습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했어요. 예상대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모르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인종차별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일본에 와서 많은 친구를 사귀겠다고 생각했던 제 기대는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어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외롭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 정말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카라는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유카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여서 친구들이 다들 유카에게 한국어를 물어보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문화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유카는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은 애였는데 갑자기 왜 저한테 말을 거는지 의아했습니다. 유카는 오늘 수업 마치고 뭐 하냐고 물어보더니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도대체 왜 유카가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워낙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거라 마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했죠. 수업이 끝나고 유카를 따라 나섰는데 도착한 곳의 거리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간판에 한국어가 쓰여 있고 여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도쿄 한복판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카는 제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유행한 지 오래됐다고 해요. 제가 외국에 살다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대요.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일본 가수들도 이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유카는 한국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한번 경험해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를 데려왔대요. 저는 충격을 받은 채로 유카를 따라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그동안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일본에 오면 친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다들 너무 낯설어서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그간 일본이 가장 좋고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는 것도 고백했어요. 사실 캐나다에 있을 때도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는 얘기도 했죠. 그때는 그게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 와서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카는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그러더니 이어폰을 건네주었죠. 저는 궁금한 마음에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그때 흘러나온 노래는 한국 노래였습니다. 유카는 이게 BTS의 노래라고 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BTS 하면 시끄럽고 격한 노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잔잔한 멜로디의 노래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노래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유카는 제게 말했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라고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는 유카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BTS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알고리즘이 다른 한국 가수들도 추천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클릭했을 뿐인데 어느새 저는 한국 아이돌 영상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놀라운 건 일본의 아이돌 지망생들도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의 엔터 산업보다 한국의 미래가 더 밝기 때문에 모두 한국으로 떠난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집에 다다랐을 무렵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혹시나 아빠에게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빠가 이 일을 아시면 엄청 화를 내실 게 분명했어요. 슬그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계신 아빠의 표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인 상사 밑에서 절대 일을 못한다며 괴로워하셨는데 이제는 많이 적응하신 것 같았죠. 저는 아빠가 한국인 밑에서 일하는 걸 못 참고 혹시 다른 부서로 옮기신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날 침대에서 밤새 한국 아이돌에 관한 영상을 봤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한국 아이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한두 마디 거들어보니 친구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통해 재미있는 영상도 많이 알게 되고 한국 문화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국 남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 남자들은 사랑해나 좋아해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일본 남자들은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말도 잘 안 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점이 너무 달라 보였죠. 그런 한국 남자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일본 여자들이 반하는 것 같았어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나중에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게 꿈인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모두들 한국 문화는 물론이고 한국 남자들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친구들과 한국 문화라는 공통 관심사가 생기니까 학교 다니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쉬는 시간마다 혼자 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아이돌 영상을 보거나 한국어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했어요. 유카가 추천해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죠.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말았어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모습은 제가 알던 일본 남자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여자 주인공을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멋져 보였죠.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 남자들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북한의 모습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죠. 북한은 그냥 통일해서 한국의 덕을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저렇게 스스로 고립을 자처할까 의문스럽기도 했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역사가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너무 달라진 모습에 낯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거든요.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신다며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는 정말 의아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원래 손님 초대하는 걸 싫어하셔서 그동안 집에 누가 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께 여쭤보니 아빠의 직장 상사인데 아빠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초대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지시대로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빠가 집에 오셨을 때 아빠가 데려온 손님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는 원래 한국 사람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심지어 한국인 상사 때문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셨을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웬 한국 사람을 데리고 오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심지어 그분은 아빠가 그렇게 싫어했던 한국인 상사더라고요. 아빠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른들 앞이라 뭐라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저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무슨 일인지 잘 아시는 듯 그 한국 상사였던 현준 아저씨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현준 아저씨는 선물이라며 뭔가를 건네셨고 엄마는 한국 화장품을 받아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엄마는 한국 연예인들 피부가 좋아서 부러웠는데 이제 똑같이 관리할 수 있겠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한국 과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나중에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학교에 가져갔더니 친구들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좋아했죠. 일본의 너무 달고 짜기만 한 과자와는 달리 적당히 달콤해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식사를 했고 아빠가 왜 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캐나다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일이 하나 생겼었어요. 아빠는 캐나다에서 늘 쓰던 캐나다 달러와 일본 엔을 헷갈려서 발주 오더를 내리셨다고 했죠. 아래 직원은 뭔가 이상했지만 아빠 연차에 설마 이런 실수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직원이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발주해버렸고 전부 회사의 적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 현준 아저씨는 아빠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해결해볼 방법을 찾아보자며 밤낮 없이 일하셨대요.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던 회사의 납품을 성공시켰고
다행히 아빠가 실수한 발주량을 전부 해결하셨대요. 하마터면 이 일로 아빠가 잘릴 수도 있었고 잔뜩 깨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새로운 거래처까지 생겨버렸으니 아빠도 그 능력에 감탄했다고 했죠. 그리고 현준 아저씨의 능력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아빠가 그토록 싫어하시던 한국인 상사가 이렇게 좋은 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빠의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현준 아저씨가 일본에서 적응하게 됐던 이야기였어요. 현준 아저씨는 일본으로 넘어와 처음에 회사의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회사의 임원직까지 오른 전설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정말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회사에서 일할 때 동료들은 현준 아저씨를 멀리했대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회의 때도 현준 아저씨의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언어 장벽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문화적 차이였대요. 하지만 현준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문화에 대해 열심히 배웠대요. 동료들의 생일을 챙기고 작은 선물도 준비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죠.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 지금의 자리에 올라온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낯선 나라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모습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현준 아저씨가 가고 난 후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동안 아빠의 편협한 시각이 부끄럽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빠는 저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의 GDP뿐만 아니라 진위, 같은 가구당 순자산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분기 수출액 또한 한국이 일본보다 14억 달러 앞서면서 2025년 수출액까지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대요. 아빠는 이런 한일 역전 현상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뉴스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주로 G7 국가와만 비교하려고 해서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를 약간 배제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아빠 말씀으로는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대요. 한국이 몇 위에 있고 일본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한국이 진위에서도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아빠는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걸 철저히 숨기려고 하는데 일본은 현재 도태되고 있고 한국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발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죠. 그때 엄마가 슬그머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캐나다에 있었던 시절부터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거기서부터 줄곧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보고 계셨지만 아빠와 저 때문에 차마 말을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처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화장품 때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는 굉장히 비싸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데 한국 화장품은 저렴한데도 품질이 좋아서 추천을 받으며 써보다가 한국 광고 모델을 하는 연예인들의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셨죠. 더 놀라운 건 일본에 도착해서 엄마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아줌마들 모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한국에서 열리는 트로트 스타의 콘서트에 갈 예정이라고 하셨죠. 당연히 거짓말하고 갔다 올 생각이었지만 아빠의 생각이 바뀌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아빠와 저는 상상도 못했다며 어떻게 그렇게 숨겼냐고 물었죠. 아빠는 저보고 엄마와 함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좋은 문화를 배우고 올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하셨죠. 엄마는 좋다며 같이 가는 아줌마들도 딸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애들이랑 같이 놀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그동안 한국 문화를 좋아하셨다니. 그것도 그렇게 오래전부터요. 그리고 아빠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죠. 아빠의 편견이 깨지고 엄마의 숨겨진 취미가 드러나고 제가 한국 여행을 가게 되다니 마치 드라마 같았어요.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겐 다녀와서 자랑하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국 선물을 내밀며 한국 여행을 자랑하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기 어려웠어요. 제게 BTS 노래를 처음 알려준 친구 유키가 거기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유키의 엄마와 제 엄마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엄마들끼리 이런 사이였다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들은 바로 콘서트장으로 향했어요. 유키를 비롯한 친구들은 당장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저를 이끌었죠. 거긴 한국의 포토부스였어요. 저는 일본에도 있는데 굳이 한국까지 와서 가야 해? 라고 물어봤고 친구들은 뭘 모른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유키는 일본 포토부스는 죄다 포토샵이 너무 심해 괴기하게 나오는데 한국은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온다고 하면서 꼭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뭐가 다를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포토부스를 찾아갔어요. 가는 길에 유키가 한국의 포토부스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죠. 한국 여고생들은 친구들끼리 만날 때마다 포토부스에 들러 사진을 찍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포토부스에 도착했는데 정말 긴 줄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재미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구경하면서 어떤 포즈를 취할지 의논했거든요. 유키는 한국 아이돌들의 포즈를 따라 해보자고 제안했고 친구들끼리 건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막 연습했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흥분됐어요. 부스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신기했죠. 화면에 여러 가지 필터와 스티커 옵션이 있었는데 한국어를 잘하는 유키가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서로 웃기는 표정을 짓고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면서 계속 웃었죠. 내 컷을 찍는 동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마지막 컷을 찍을 때는 모두 함께 점프를 했는데 그 순간이 영상으로도 남는다는 걸 알고 더 신나게 뛰었죠. 사진이 인화되는 동안 우리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사진을 찍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거든요. 유키 말대로 일본 포토부스와는 정말 달랐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와서 놀랐죠. 인화된 사진을 받아들고 우리는 부스 밖에 있는 꾸미기 공간으로 갔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펜과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었죠. 우리는 각자의 사진을 꾸미면서 또 한바탕 웃었어요. 유키는 제 사진에 한글로 사랑해라고 적어줬고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의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길거리 음식 가게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사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유키는 한국 길거리 음식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다음에 오면 더 다양한 걸 먹어보자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 엄마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어요. 콘서트를 보고 오신 엄마들은 정말 신나 보이셨죠. 엄마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포토부스 이야기부터 길거리 음식 얘기까지 신나게 털어놓았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면서 내일은 더 재미있는 곳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호텔 방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겨봤어요. 한국에 와서 겪은 첫날이었는데 정말 즐거웠죠.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느꼈어요. 특히 포토부스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죠.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피곤함이 밀려와 눈을 감았죠. 꿈속에서도 오늘 찍은 사진 속 우리들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사오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본 젊은 세대는 아예 기성세대와 노선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일본 기성세대가 한국을 더 많이 응원해주길 바랍니다. 일본 구구혐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